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도시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아이를 챙기며 일까지 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나이만 먹게 되네요. 이런 제가 오늘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혹시나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도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저 서러워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대신 바꿔줄 사람은 없더라고요. 결국 저를 위해 용기 내 움직인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시길 바랄게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의 세 며느리 중 유일한 고졸이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상고를 졸업하고 20살에 작은 회사에 취직해 격리로 일하다가 친정엄마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4년제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찌나 순하고 정이 많은지 첫 만남부터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고 삼형제 중 맞이였죠. 그렇게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한 집안의 큰며느리가 된 것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시댁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시집 오기 몇 해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작은 한정식 집을 꾸려가며 세 아들을 키워내셨죠. 가게는 동네 사람들과 단골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큰돈을 만지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시집 온 다음부터 가게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늘고 매출이 오르자 시어머니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가게 옆 작은 상가 하나를 사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채, 두 채 시내 상가를 늘려가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식당 상가 빼고도 세 채나 됐죠.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손에 쥐고 자식과 며느리들 앞에서 호령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와중에 시동생도 장가를 갔어요. 제가 시집 오고 3년쯤 지나서 둘째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동서가 사립대 영문과를 나온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친정에서 차려준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원장님 소리도 듣고 있었죠. 그 후 2년쯤 더 지나 셋째 시동생도 결혼했는데 셋째 동서는 캐나다로 유학까지 다녀온 통역사였어요. 두 동서 모두 학벌이 좋고 영어가 유창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 두 동서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린 영어학원 원장이고 셋째 며느린 외국 손님들 통역하는 사람이야. 대단들 하지?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얘기 뒤로 꼭 이런 말씀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우리 집안의 고졸이라고는 얘 큰며느리 하나잖아. 그러면서 웃으셨죠. 별뜻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이려니 그냥 웃자고 하시는 말씀이니 몇 번 그러시다 말겠지 했는데 그 말씀이 명절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큰며느리니까 맞이가 잘해야 동서들도 따라온다는 친정엄마 말씀을 새기며 싫은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결혼한 그 해부터 새벽에 출근해 식당 주방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비법 양념, 손맛, 조리법까지 가장 가까이서 어깨너머로 보아오며 배우게 된 사람도 저였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애는 손만 빠르지 머리는 안 돌아가. 그러니까 쟤는 주방 일이나 시켜야지. 밖에 나와 손님 상대할 애는 아니라니까. 그래도 다행히 손맛은 나쁘지 않고 눈썰미가 있어서 음식하는 건 곧잘 배우더라고. 그렇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를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러면서 홀에는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셨고 손님 응대나 계산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단속하셨죠. 그래도 저는 식당에서는 손맛을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의 칠순을 앞둔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영업이 끝난 시각,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식당 안채로 부르셨습니다. 큰아들인 제 남편과 저, 둘째 부부, 셋째 부부까지 한자리에 모이자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을 시작하셨죠. 내가 이번에 칠순잔치 대신에 그간 시집와서 고생한 며느리들 데리고 여행을 갔다 올까 한다. 미국으로 열흘 정도 다녀오자. 미리 일정 빼봐라. 저는 마음속으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어머, 어머님이 드디어 우리 며느리들도 챙겨주시려나 보네? 20년 넘게 쉼없이 일했는데 나도 드디어 쉬어보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다 못해 뭉클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서들은 벌써부터 어디를 가야 한다, 무슨 호텔이 좋다며 들떠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큰애야, 넌 빠져야 하는 거 알지?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왜라니? 넌 어차피 영어도 못해서 못 가. 가봐야 답답하기만 하고. 일행한테 짐만 된다. 그리고 너랑 내가 둘 다 빠지면 식당은 누가 지키니? 너 미국 보내자고 칠순인 내가 빠져야겠니? 이래저래 네가 남아서 식당 보는 게 맞는 상황이지. 그 말씀에 옆에 앉아있던 둘째 동서가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형님. 솔직히 외국 나가서 영어 못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괜히 놀러 갔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가는 보람이 없잖아요. 어머님이 다 형님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셋째 동서도 한마디 보탰죠. 맞아요, 큰형님. 아쉽지만 우린 다음에 국내 여행이라도 같이 가요. 요즘은 국내도 외국 못지않게 멋지게 꾸며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긴 했지만 원래 성격이 부모 말씀을 거역하며 토를 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저는 별 얘기 못하고 그냥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방으로 건너와 설거지한 그릇을 정리하면서 자꾸 눈물이 솟았어요. 20년 넘게 육아와 식당 일에 치이면서도 명절이고 제사고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고 시아버님 성묘도 매년 챙기고 김장까지 도맡아 한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결혼해서 단 한 번도 휴식다운 휴식을 해본 적도,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또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식당이 중요하고 아무리 제가 영어를 못한다 해도 어떻게 저만 쏙 빼고 여행 갈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너무 섭섭하고 또 서러웠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서운하다 한들 달라지는 건 없었고 그대로 시간이 흘러 동서들과 어머니의 해외여행 전날이 찾아왔습니다. 전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나가 손님상에 오를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는 점심 장사가 끝나자마자 가방을 챙기러 안채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잠시 후 다시 주방으로 나오시더니 저를 부르셨죠. 큰애야, 이리 와봐라. 어머니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넣어주려고 준비했다. 비행기표 값 대신이라고 생각해. 너무 섭섭하겠지만 어쩌겠니? 상황이 이렇게 된걸. 그러니 이거라도 받고 식당 잘 지키고 있거라. 그러면서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시더군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주방 한 구석으로 돌아와 살그머니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차곡차곡 들어있었는데
세어보니 정확히 20만 원이었어요. 그 금액을 확인한 순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여행사 직원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네, 1인당 800만 원 맞죠? 호텔은 무조건 좋은 걸로 부탁해요. 1인당 800만 원이 넘는 여행 경비. 그런데 저에게 건네주신 건 20만 원.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군요. 위로금이라기엔 터무니없다고 느껴졌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나한테 지금 잔소리하지 말고 욕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거지? 내가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20년 세월이 고작 이 정도 가치밖에 없단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도 사오셨다면 덜 서러웠을 텐데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간신히 버텨오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화장대 서랍을 열고 하나도 손대지 않은 봉투를 그대로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두고 봐. 내가 오늘 받은 이 서름 언젠가 반드시 그대로 돌려드릴 일이 있을 거야. 그때 씻고 나온 남편이 절 보며 물었죠. 여보, 안 씻고 뭘? 아니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그러고는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엄마가 그러시지 못하게 내가 막아야 했는데 집안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미국은 나중에 우리 가족끼리 시간 내서 다녀오자. 내가 꼭 약속할게. 하지만 전 그게 얼마나 기약 없는 약속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저에게 미안해하는 남편의 마음은 알 것 같아 애써 웃어 보이며 답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좋네.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그러면서 돌아섰지만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러 온 동서들이 들뜬 표정으로 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을 식당 앞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어머니가 창 너머로 손을 흔들며 한마디 던지셨어요. 큰애야, 손님 떨어지지 않게 가게 잘 봐라. 너만 믿는다. 하지만 전 아무 말 없이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대답하는 것조차 내키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멍하게 서 있던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앞치마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고 긴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날의 시작은 여느 날과는 달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첫날이었거든요. 원래도 식당 출근 때문에 새벽 5시면 일어나던 사람이지만 거기서 1시간을 더 당긴 거예요. 식구들이 잠든 시간 거실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을 갖다 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 미리 등록한 왕초보 영어 회화반의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헤드폰을 끼고 알파벳 발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영어를 다시 시작하려니 머리가 굳어버려서 단어 하나조차 입에 붙질 않았어요. 발음이 어찌나 어색하던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제가 놀라서 헤드폰을 벗어던지고 싶을 정도였죠. 그래도 그만둘 순 없었습니다. 서랍 속에 잠든 그 20만 원짜리 봉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헤드폰을 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식당에서도 틈만 나면 단어장을 펼쳤어요. 양파를 다듬으면서도 다시마 육수가 끓는 동안에도 짬짬이 단어 하나씩이라도 외우려 노력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단어를 적은 메모지를 넣어놓고 일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리다 중간중간 펼쳐서 확인했죠. 누가 볼까봐 시어머니가 홀에 나가실 때만 살짝 펼쳤다가
발소리가 들리면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 다시 숨기곤 했어요. 헌데 신기한 건 부질없어 보이던 그 일을 6개월쯤 꾸준히 하니까 귀가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쉬는 날 집안일을 하는데 아들이 틀어놓은 외국 영화 속 단어 몇 개가 들리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로 1년이 지난 뒤에는 새벽 공부 외에 일주일에 2번씩 식당이 끝난 뒤 동네 어학원 야간반에 등록해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회화를 배웠습니다. 학원에 간 첫날 강사 앞에서 더듬더듬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찌나 식은땀이 나는지 맘 같아서는 확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도 용기를 냈더니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칭찬해 주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혼자 자꾸 그날 배운 말을 곱씹어봤죠. 그러면서 다짐했어요. 그래,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보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 저는 남편에게 그날 처음 영어 공부와 학원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일이 끝나고 학원에 다녀오려면 귀가 시간이 너무 늦어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나 사실 영어학원 다니기 시작했어. 뭐? 영어학원? 갑자기 웬 영어야? 당신이 그 나이에 학원까지 다니면서 영어 배울 일이 뭐 있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더 늦으면 머리도 점점 굳을 것 같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제야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짐작하는 눈치였죠. 당연히 저를 말릴 수 없다는 것도 아는 것 같았고요. 그래, 뭐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근데 식당 일하면서 안 힘들겠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도울고 있으면 말해줘. 고마워. 근데 어머님께는 비밀로 해줄래? 그래, 알았어. 나도 응원할게. 그러고는 그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은 뭐든 제가 하는 일에 토를 다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뒤로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 따뜻한 커피나 보리차 한 잔을 옆에 놓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죠. 그렇게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식당 정기 휴무일이었는데 마침 시어머니도 안 계셨어요. 어머니 친정 큰언니가 지방에서 갑자기 입원하셔서 새벽에 기차 타고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셨거든요. 떠나시기 전날 어머니는 짐을 챙기며 저한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큰애야, 나 내일 대전에 큰이모 보러 갈 거니까 너도 괜히 가게 얼씬거리지 말고 밀린 집안일이나 해라. 네,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지방에 가시고 저도 모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원래 쉬는 날이어도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자거나 가게 정리를 하자거나 하며 부르시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온전히 쉴 수 있는 하루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한참 집안일을 하다가 휴대폰을 찾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날 저녁 식당 마무리를 하다가 카운터 옆 탁자에 잠깐 올려뒀던 게 떠올랐어요. 아차, 마지막 손님상까지 다 치우고 부랴부랴 정리하느라 그대로 두고 나온 모양이네. 저는 귀찮은 생각이 들어 한숨을 쉬며 옷을 대충 챙겨 입고 가게로 향했어요.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탁자 위에 제가 두고 간 휴대폰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고 몸을 돌렸죠. 그런데 그때 마침 카운터에 있는 가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휴무일이라 받지 말까 하다가 혹시 급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화기를 들었네요. 네, 여보세요? 거기 한정식집 맞죠?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단체 예약 좀 하고 싶어서요. 15명 정도인데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메모 좀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주호 칠순 모임이라고 적어주세요. 시간은 5시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그 메뉴를 미리 정해주시면 덜 기다리실 수 있거든요. 저는 열심히 말하면서도 더듬거리며 메모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카운터를 싹 정리하고 가셨는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손님이 기다리시니까 마음이 급해지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 열어볼 일 없던 카운터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평소엔 자물쇠로 잠가두시는데 어머니가 전날 영업 마감하고 잠그는 걸 깜빡하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랍을 열었지만 메모지는 없고 영수증철과 자질구레한 사무용품들만 보였죠. 그러다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두툼한 통장 묶음과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옆에 새 메모지 한 묶음도 보였고요. 저는 일단 메모지부터 꺼내 손님 성함과 인원, 연락처를 받아 적었습니다. 네, 그럼 토요일 5시에 15명으로 예약 잡아두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약을 받고 한숨 돌리는데 열린 서랍 사이로 통장 묶음과 노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엔 그냥 서랍을 닫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에 이끌리듯 손을 뻗어 맨 위에 끼워진 통장을 집어들게 됐습니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이 일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심코 집어든 통장의 명의자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둘째 동서였던 겁니다. 어머, 여기 왜 둘째 동서 통장이 있지?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묶음을 들어 한 권씩 살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셋째 동서 이름, 세 번째는 셋째 동서 아들 이름, 네 번째는 또 둘째 동서 이름이었어요. 통장이 전부 4개인데 하나같이 시어머니 본인 명의로 된 건 없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통장을 펴서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매달 적게는 수백, 많게는 1000 단위의 큰돈이 입금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매일같이 현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옆에 놓인 노트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노트를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날짜별로 식당 매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제가 대충 알고 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게 정식 장부에 기록된 매출과 그 노트에 적힌 실제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시어머니가 현금으로 올린 매출의 대부분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고스란히 동서들 명의의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계셨던 겁니다. 노트를 한 장씩 넘겨보니 기록이 거의 1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매년 누적된 금액을 어림 짐작만으로만 계산해봐도 줄잡아 수십억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가게 손님들에게 일부러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매출만 신고하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빼돌려 탈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빼돌린 돈은 둘째 동서 학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셋째 동서 아들의 캐나다 조기 유학비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장부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적고 둘째 학원 시설비, 손주 유학비라고 자세히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전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주방 안에만 가둬두려 하셨는지, 왜 홀이나 계산대 근처에 절대 얼씬도 못하게 하셨는지 말이죠. 손맛이 좋다는 이유는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주방 밖으로 나와 계산대에 서서 매출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금이 어떻게 모여 어디로 가는지 보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또다시 밀려드는 배신감으로 주먹진 손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몰래 빼돌린 돈으로 두 아들과 동선의 살림을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동안 저희 부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땡전 한 푼도 도움받지 못해 전세 신세를 못면하고 있었어요.
결혼할 땐 물론이고 이사 다닐 때마다 돈이 부족해 동동거려도 어머니는 빈말로라도 도와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었죠. 그런데 동서둘은 시어머니의 탈세를 함께 도와주고 덮어주는 대가로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카운터 의자에 멍하니 앉아 한참 동안 그 통장만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장 첫 장부터 마지막 거래 내역까지 노트의 매출 기록 페이지 전부를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어요. 다 찍고 나서는 통장과 노트를 원래 있던 자리,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들이 숨겨오던 가공할 비밀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혼났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날인데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잠시 후 서둘러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찍어온 사진들을 잘 옮겨뒀습니다. 그리고 종일 멍한 상태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녁 때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제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남편인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죠. 이게 뭐야? 무슨 통장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었어? 여보, 내가 오늘 가게에서 뭘 봤는지 알아? 잠깐 앉아봐. 저는 씻지도 못한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차근차근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휴대폰 가지러 갔다가 우연히 본 통장 이야기, 차명 계좌, 이중장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까지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셨어요. 엄마가 정말 그러셨다고? 그래, 내가 직접 보고 사진까지 다 찍어왔잖아. 나도 거짓말 같지만 다 사실이야. 아니, 엄만 무슨 생각으로 그런 무서운 짓을 벌이신 거야? 이건 분명히 탈세잖아.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도대체 어쩌시려고. 그래서 나도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님이랑 동서들한테 따져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눈 감아야 하나. 자기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몰랐다고 발뺌하진 않겠지? 남편도 고민이 되는지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제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야. 일단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먼저 엄마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내가 우연히 알게 된 걸로 할게. 당신이 사람 열어서 알게 됐다고 하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큰며느리가 집안 망신시키려 한다고 난리치실 테니까 당신은 모른 척해.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일단은 모른 척 할게.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서로 별말 없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둘 다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 쉽게 잠들 수가 없었죠. 그래,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 괜히 급하게 나서면 나만 나쁜 사람 되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을 거야. 그렇게 잠을 설쳤지만 다음날 새벽에도 저는 어김없이 4시에 일어나 영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그리고 또 한 달이 흘러갔죠. 저는 가슴에 돌덩이를 하나 얹어두고 사는 사람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식당에 나갔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른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갔는데 어머니가 더 일찍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고 대뜸 한마디 하셨습니다. 큰애야, 오늘은 영업 좀 늦게 시작하자. 둘째랑 막내네 다 오라고 했다. 가족 회의가 있어.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오면 알게 돼. 넌 다 같이 밥 먹게 아침상이나 좀 봐둬라.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주방에 들어가 간단한 아침상을 준비했어요. 곧이어 남편과 둘째, 셋째 시동생 부부가 차례로 도착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둘째 부부와 셋째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평소 같지 않더라고요. 저희만 모르는 뭔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가족들이 다 모인 걸 확인한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이내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다 부른 건 식당 일을 정리할까 해서다. 그동안 내가 너무 오래 가게를 붙들고 있었어.
이제 나도 칠순이 넘었으니 더 늦기 전에 물러나고 가게를 넘기는 게 맞을 것 같구나.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저희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왜요? 막내가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는구나. 사정이 좀 있어서 정리했다고 하니 이참에 가게를 물려받는 게 어떨까 싶다. 그 말씀에 저와 남편이 깜짝 놀라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어요. 셋째 시동생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고 식당을 넘기시겠다는 결정도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셋째는 식당 일을 평생 한 번도 도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식당엔 관심 없고 시어머니를 만나러 와도 안채에만 들렀다가 가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식당을 넘기신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모양인지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어요. 엄마, 막내가 회사 그만둔 거예요? 저한텐 아무 얘기 없었는데. 벌써 몇 달 됐다. 아무리 그래도 식당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막내는 장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주방 일도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네 처가 도와줘야지. 막내가 새로 배워가면서 하면 되는 거다.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셋째 동서를 살짝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표정이 너무 태연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둘째 동서의 표정은 더 이상했습니다. 욕심 많기로 유명한 둘째 동서가 식당이 셋째에게 통째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듣고도 한마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자기들 몫은 없는지 따져 묻고도 남을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이상하다 싶어 어머니께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식당 상가 명의까지 아주 넘기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식당 들어간 상가하고 저기 큰 길 쪽 상가까지 같이 막내한테 넘길 생각이다. 직장도 없이 유학간에 뒷바라지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지. 순간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상가 4채 중에 가장 목 좋은 2채를 셋째 부부에게 통째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둘째 동서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럴 리가 없는데. 어머님도 이상하지만 둘째네도 진짜 이상하네.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왜 저렇게 덤덤해? 꼭 자기들 몫은 따로 챙겨받기로 한 표정이잖아. 저는 그제야 뭔가를 깨달았어요. 동서 둘이 미리 짜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의 결정이 어머니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입을 여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집사람이 이 식당에서 20년 넘게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어미한테 따지는 거냐? 너희 마누라 식당에서 일한 게 그럼 이 식당 낼름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이 여태 같이 일을 했으니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미리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누가 네 마누라 공짜로 부려먹었냐? 매달 꼬박꼬박 월급 챙겨줬잖아. 엄마, 그거 저 사람 일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푼돈인 거 아시죠? 요즘 최저임금도 저 사람 월급보다 많아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적은 돈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묵묵히 일해온 거 아시잖아요. 뭐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 하나하나 가르쳐가며 손맛 들게 해준 건 내가 수업료를 받아도 부족해. 막말로 배운 것도 없는 애 일자리 주고 밥 먹게 해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얘 큰애야, 넌 괜히 네 남편 말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처럼 주방에서 밥이나 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 막내를 사장님으로 깍듯이 모시고 가게에서는 위아래가 분명해야 다른 직원들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다. 알겠지? 전 그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시집와서 20년 넘게 한결같이 새벽에 출근해서 주방을 지킨 며느리에게 가게 일에 관심도 없던 시동생을 사장님으로 깍듯하게 모시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멀쩡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데 동서들 앞에서 우는 모습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가게 뒷마당에 놓인 작은 평상에 앉아 감정을 다스렸죠. 눈물을 꾹꾹 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막내 시동생을 사장님으로 모시라던 시어머니의 야속한 말씀이 계속 귓가를 맴도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식당을 지키려 종일 입을 다물고 일만 했습니다. 동서들은 가게가 바쁜 걸 보면서도 빈말로라도 도와준다는 말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자리를 떴고, 어머니도 더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길고 긴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잔뜩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피곤했지? 근데 좀 앉아봐. 내가 오늘 동생들 따로 불러서 얘기 좀 하고 왔어. 서방님들을 만났다고? 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도 알아야 하잖아.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둘 다 카페로 불러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 근데 둘 다 아무 얘기도 안 하길래 생전 처음 동생들한테 윽박질렀어. 예상치 못한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서방님들이 뭐래? 처음엔 둘 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발뺌하더라고. 근데 내가 계속 몰아붙이니까 결국 막내가 먼저 다 털어놨어.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무도 모르게 좀 덮어달라고 하면서. 남편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막내네 사정이 정말 말이 아니더라. 막내가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계속 푸대접을 받은 모양이야. 그러다 더는 못 참고 사표를 냈는데 재수씨도 큰 일을 쳤더라고. 큰일이라니? 무슨 일? 통역일 하다가 중요한 계약 자리에서 실수가 있었나봐. 한쪽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서 업무상 과실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래. 위약금 물어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더라. 뭐? 세상에.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어쩌다 그런 사고를 친 거야? 근데 둘째네도 만만치 않아. 둘째네 재수씨도 영어학원 규모를 무리해서 키웠는데 학생은 줄고 임대료는 비싸서 현상 유지도 안 됐나봐. 그러면서 씀씀이를 못 줄여서 명품의 외제차에 펑펑 쓰다가 카드 빚이 엄청나게 밀렸다더라. 뭐야? 저는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고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두 집이 작당한 거였어. 어떻게든 엄마한테 상가를 받아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냥은 안 주실 거 아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는데? 처음엔 자꾸 말을 빙빙 돌리더니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엄마를 뭐로 움직였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본 그 통장이랑 장부 얘기를 하더라고. 차명계좌랑 이중장부 말이야. 두 집에서 그걸 가지고 엄마를 협박한 거야. 재수씨들이 자기들 명의를 엄마가 마음대로 쓴 거라고 오리발 내밀면서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식당이랑 상가 하나는 막내 앞으로 넘기고 나머지 상가 두 채는 둘째 앞으로 넘기기로 이미 약속이 된 상태래. 앞으로 식당 수익도 엄마랑 두 집이 똑같이 나누고. 전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세금 내기 싫어서 머리를 굴리며 똑똑한 며느리들의 도움을 받아보려다가 되려 그 일로 자식들에게 뒤통수 맞고 협박까지 당하시게 된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론 쌤통이라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넋이 나간 듯 멍하게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그러게 어머니는 왜 애초에 탈세를 하셔서 그냥 버는 만큼 당당하게 세금 내셨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나는 홀에 얼씬도 못하게 따돌리시고는. 우리한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그러신 거 아니겠어?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탈세라는 건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히 양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소심하고 겁이 많아 법에 걸리는 일을 저지르면 잠도 못 잘 성격들이었죠. 아마 어머니도 그걸 아시니 저희에게는 쉬쉬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보다 더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난 이번 일에선 빠질래. 이제 이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대신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하고 싶은 거? 그게 뭔데? 나 미국 갈래. 뭐? 미국? 남편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어리둥절한 얼굴로 절 바라봤어요. 전 그런 남편을 향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학원 언니들이 미주 여행 간다고 했는데 난 가게 걱정 때문에 못 간다고 했어. 내가 2주나 가게를 비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이 마당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가게를 그렇게 지키려고 했나 싶어. 막내 서방님을 사장님으로 모시면서 주방에서 잘 나오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군요. 여보, 솔직히 이런 기회 아니면 내가 언제 용기 내서 미국에 가보겠어. 3년 전에 동서들 다 다녀올 때도 난 주방에 갇혀서 꼼짝도 못했잖아. 이번엔 나도 꼭 가고 싶어. 남편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 당신도 가야지.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당신도 가서 마음껏 즐기고 와.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어 어학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제 뜻을 전달했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바라보더니 살며시 웃었습니다. 여보, 잘 결정했어. 가게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 할게. 이제부터 당신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원하는 인생 살아. 고마워, 여보.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침, 영업을 준비하던 제가 주방 밖으로 걸어나와 카운터 앞에 서 계신 시어머니를 향해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아니, 한참 바쁠 시간에 왜 주방을 비워? 얼른 말하고 들어가라. 뭔데? 저 내일부터 2주 동안 미국 좀 다녀올게요. 그 말에 영수증을 넘기던 시어머니의 손이 딱 멈추더군요.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며 인상을 쓰셨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미국 다녀온다고요, 어머님. 저 없는 동안 주방일 도와줄 사람 미리 구하셔야 할 거예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들고 계시던 영수증처를 카운터에 탁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너 정신 나갔냐? 식당은 어쩌라고 갑자기 미국에 가? 그것도 2주씩이나. 어머님, 식당은 셋째 서방님한테 물려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말씀처럼 저야 그냥 주방에서 잡일이나 하는 사람인데 저 한 사람쯤 빠진다고 가게가 안 돌아가겠어요? 이런 못된 것 같은 일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거 내 아들하고 결혼시켜 사람답게 살게 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감히 시어미 뒤통수를 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종업원 아주머니들도 손을 멈추고 카운터 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주위에 신경 쓰지 않고 길길이 화를 내셨어요. 너까지 게 미국 가서 뭐 하려고?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길이라도 잃으면 동냥도 못하고 굶어 죽을걸? 뱁새가 황새 따라 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라고. 까불지 말고 생긴 대로 살아라. 네 주제 미국은 무슨 미국? 그래도 저는 그런 막말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외국인 손님 두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영업 시작 전인지 모르고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같았습니다. 종업원 아주머니가 어쩔 줄 몰라하며 저와 어머니 쪽을 번갈아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도 당황하시긴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향해 웃으며 막힘없이 영업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제 말에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인사를 남긴 채 떠나자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린 채로 그런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옆에 있던 종업원 아주머니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호들갑을 떠시더군요.
어머나, 아니 언제 그렇게 영어를 배운 거야? 맨날 주방에서 일하느라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아무튼 멋있네, 멋있어. 굿, 아주 굿이야, 원더풀. 그러면서 엄지를 들어 올리며 저를 치켜 세우셨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멍하게 바라보다 간신히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너 영어 할 줄 알아?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언제부터? 저는 애써 별거 아니라는 듯 담담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공부 좀 했어요. 어머님이 동서들만 데리고 미국 가시던 그날부터니까 벌써 3년 됐네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도 안 빼고 공부했더니 저 같은 고졸도 영어를 이만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공부하세요. 배움의 나이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면서 웃었더니 어머니의 입술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전 분명히 사람 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같은 고졸 허드렛이라는 사람이야 용역 회사에 물어보면 바로 보내줄 테니까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시겠는지 잔뜩 인상만 쓰고 계셨어요. 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주방으로 가 하루 일을 성실하게 마치고 오후가 되어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짐 싸러 가야 해서 오늘은 좀 일찍 가볼게요. 저녁 장사는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원조 손맛은 역시 다를 테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러고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앞치마를 가지런히 접어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가게를 나왔어요. 등 뒤로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치시는 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곧장 캐리어를 꺼내 짐을 꾸렸어요. 그동안 열심히 골라둔 옷가지들, 화장품, 그리고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챙기고 나니 정말 여행 가는 게 실감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헌데 그날 저녁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몇 번 벨소리를 무시하다가 너무 끈질기게 연락하시길래 못 이기는 척 한 번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왜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은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노여움이 가득 차 있더군요. 너 정말 이럴 거냐? 갑자기 미국은 무슨 미국을 간다고 이래? 하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주방에서 밥이나 한다는 말은 내가 취소하마. 실수였다. 우리 식당 너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거 잘 알고 있잖니. 이제 와서요? 근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일부러 어머님 괴롭히려고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저도 누릴 건 좀 누리자고 결심한 거죠.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서 붙잡으셔도 전 내일 출국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는 파출부 며칠 부르시던지 아니면 셋째 부부한테 와서 일하라고 하세요. 식당을 받기로 했으니 이제부턴 나와서 일도 좀 배워야죠. 겸사겸사 너무 좋네요. 그렇죠? 제가 웃으며 하는 말에 시어머니가 또 기분 나쁘다는 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이거사, 막내가 갑자기 주방 일을 어떻게 알아? 너 정말 이러면 안 된다. 네가 이 집 맏며느리라는 생각을 늘 잊으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가볍게 무시하며 제 할 말만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짐을 싸야 해서 더는 시간이 없거든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뒤로도 어머니의 전화는 계속됐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고 아예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식당 종업원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떡해. 오늘 저녁에 사장님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하셨는데 맛이 영 예전 같지 않다고 손님들이 난리야. 음식이 짜고 싱겁고 간이 하나도 안 맞는다나?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한동안 쉬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금방 다시 감을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이 주방 일에서 손 놓으신 지가 언제야? 나이도 있으시고
아무리 며칠 하신다고 그게 달라질 리가 있어? 그러고는 한숨을 쉬다 전화를 끊으셨죠. 하지만 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 타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꺼냈더니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게 찍혀 있더군요. 시어머니와 셋째 시동생 그리고 두 동서까지 모든 가족이 전화를 걸어댔던 겁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 전을 꾹 눌러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푼 가슴을 아는 채 신혼여행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길에 올랐죠. 창밖에 푸른 하늘이 유난히 예뻐 보이던 그날, 드디어 저의 꿈만 같은 미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고 라스베이거스 야경에 감탄하고 작은 식당에서 직접 영어로 주문도 해봤죠. 3년간 힘들게 노력한 시간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저는 비로소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공항에 마중 나온 남편의 얼굴은 한없이 어두웠어요. 여보, 잘 다녀왔지? 당신 도착하자마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지금 가게가 발칵 뒤집혔어.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깜짝 놀라서 묻자 남편이 충격적인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들이닥쳐서 탈세 조사받고 추징금만 15억이 나왔어. 15억? 세상에, 어쩌다 들킨 거지? 여보, 그거 사실 내가 신고한 거야. 저는 화들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며 되물었어요. 뭐라고? 당신이? 그게 정말이야? 아니, 어떻게... 제가 미국에 간 사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자진 신고를 권했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거부하셨고 결국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들고 자신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절 보며 그간 있었던 일과 자신의 심정을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돈으로 얻은 것들은 나중에 더 큰 화가 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안해. 당신한테 미리 상의 못해서. 아니야 여보, 잘했어. 당신도 고민이 많았겠지. 나도 그런 사실 몰랐으면 몰랐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기 힘들었을 거야. 당연히 언젠간 밝혀질 일이었고. 그러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이 좋기만 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는 게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그 뒤로 시댁은 거의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추징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계신 상가 세 채를 모두 처분해야 했어요. 식당이 들어있는 상가만 간신히 지키셨죠. 물론 셋째에게 가게와 상가를 물려주시겠다던 계획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자 동서와 서방님들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모양이었어요. 빚에 쫓기던 둘째 동서하고는 결국 문을 닫았고 셋째 동서 아들도 캐나다 유학을 접고 강제 귀국했죠. 친정에 손을 벌려도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느라 부부 사이도 나빠지고 집안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시집 오고 내내 저에게 불호령만 하시던 분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시더군요. 큰애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제발 우리 식당 네가 맡아다오. 내가 그동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잊고 살았어. 너희 시아버지랑 처음 그 식당을 시작할 땐 참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예 명의도 너한테 넘겨주마. 지금처럼 네가 잘 꾸려가 보거라.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세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식당에 나 다음으로 애정이 있는 건 바로 너 아니겠니? 나라고 네가 20년간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왜 모르겠어.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다 잃을 뻔하고 보니 이제야 뭐가 옳은 선택인지 알 것 같구나. 난 이제 음식에서 손을 놓은 지 너무 오래됐어. 네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으로 앞으로도 잘 이끌어 가보거라. 그동안 내가 무시하며 막말해서 미안했다.
내가 너 영어 공부해낸 거 보고 정말 놀랐어. 넌 뭘 해도 해낼래 같더라. 그런 시어머니의 사과 아닌 사과에 전 결국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식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죠. 식당을 맡으며 제가 가장 처음 한 일은 영문 메뉴판을 만들어 걸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코스 메뉴도 새로 개발한 겁니다. 식당 근처에 한류 드라마 촬영지가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만 관리하면 매출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지만 어머님이 가게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 그동안 말도 못했던 거죠. 물론 처음에는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입소문이 나서 외국인 미식 안내 책자에도 소개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그렇게 식당은 다시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들의 외국인 손님들까지 찾아와 준 덕에 매출이 껑충 뛰었네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당뇨가 심해져 투석까지 받게 되셨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서들은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바쁘다며 시어머니 병문안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시던 똑똑한 며느리 둘은 정작 시어머니가 가장 힘드실 때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다 풀리진 않아 병원에 쉽사리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대 서랍에서 잊고 있던 봉투를 발견해 큰맘 먹고 병원에 가서 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20만 원이 든 봉투였죠.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3년 전에 어머님이 비행기표값 대신이라고 주셨던 그 봉투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돈은 저보다 어머니가 더 필요하실 것 같으니 이걸로 병원 매점에서 드시고 싶은 거 사드세요. 그런 제 말에 봉투를 받아든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들고 덜덜 떨면서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영어 못한다고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말걸. 한번 상처받은 마음을 돌이킬 순 없겠지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땐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덕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그 봉투를 받았을 때 심정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다신 그렇게 우스운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연신 눈물을 훌쩍이셨죠. 그렇게 저는 3년간 마음속에 담아뒀던 복수를 그날에야 비로소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저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 사연을 함께 하신 분 중에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주저 말고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이미 전과는 다른 내일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럼 부족한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부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